새 요양원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뜨개질 수업도 있어요. 김서연의 미소는 속눈썹 연장만큼이나 가짜였다. 박준호는 고분고분한 강아지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박민우는 내 부동산을 팔아 벌어들일 돈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네,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이 연극을 위해 서울에서 가장 우아한 레스토랑을 선택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하얀 리넨 식탁보, 크리스탈잔에 반사되는 황금빛 저녁 햇살,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감정적 처형을 위한 모든 것이 완벽했다. 축하 행사처럼 보이도록 모든 것이 계산되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살아있는 채로 치러지는 내 장례식이었다. 엄마, 요즘 조금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서요. 준호가 느끼지도 않는 걱정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내가 대학 졸업식 때 사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옷을 입고 나를 묻으려 하고 있었다. 혼란스럽다는 단어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들의 인내심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몇 번 기억력이 흐려지는 척했다.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지 보고 싶었다. 그 답은 내가 선물한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은 채로 내 앞에 있었다. 김 박사님께서 그게 최선이라고 하셨어요. 민우가 내 시선을 피하며 거짓말을 했다. 통제된 환경, 전문적인 케어, 엄마 나이에 맞는 특별한 활동들이 있어요. 엄마 나이에 맞는 활동들. 마치 72세가 된다는 것이 나를 다른 종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더 이상 존중이나 존엄성을 받을 자격이 없는 무언가로 만든 것처럼 마치 무에서 부동산 제국을 일으켜 세운 평생의 업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뜨개질 수업이 정말 치료 효과가 있대요. 서연이 거짓으로 불타는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지며 덧붙였다. 식탁보도 만들고 스카프도 만들고 유용한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유용한 것들. 그들이 신선한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내 부동산을 잘라내는 동안 나는 소독약과 절망 냄새가 나는 방에서 식탁보를 만들고 있어야 한다니. 언제 이사하는 건데요? 나는 폭풍 전의 호수처럼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내일이요. 준호가 너무 빨리 대답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몇 가지 서류에만 서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뒤따른 침묵은 너무 짙어서 맛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과자, 단지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아이들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목을 가다듬었고 민우는 냅킨을 거의 찢어질 정도로 만지작거렸다. 준호는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고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민우가 마침내 말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금 엄마한테는 너무 큰 책임이에요. 너무 큰 책임. 수십 년 동안 내가 사고 리모델링하고 관리했던 바로 그 부동산들이 갑자기 내게는 너무 버겁다니. 초기 65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키워온 투자가 갑자기 더 젊은 두뇌가 필요하다니. 내가 혼자서 남성 중심의 부동산 세계를 헤쳐나가며 일궈낸 제국이 이제는 내 능력을 벗어났다니.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준호는 시선을 피했다. 민우는 손톱을 물어뜯었다. 서연만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아니라 계산이 가득했다. 내 자식들. 내가 출산의 고통을 견디며 세상에 나왔고 밤새 열이 날 때 간호했으며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바로 그 자식들이 지금 내 앞에 앉아 내 몰락을 계획하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엄마. 서연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김 박사님이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엄마 상태가. 내 상태가 뭐?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에 약간의 날을 세웠다. 아, 아니에요. 준호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그냥 빨리 편안한 곳으로 모시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편안한 곳?
그들이 말하는 편안함은 내가 더 이상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내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는 곳. 내가 더 이상 내 재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곳.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음식은 입에서 재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신나게 수다를 떨었다. 요양원의 아름다운 정원에 대해, 친절한 간호사들에 대해, 매주 열리는 음악회에 대해. 모든 단어가 거짓말이었다. 모든 문장이 내 무덤 위에 뿌려지는 흙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내 집, 40년 동안 살아온 강남의 아파트. 내가 첫 월급으로 계약금을 냈고 수년에 걸쳐 융자금을 갚았던 곳. 벽마다 추억이, 모퉁이마다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내일이면 그들은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어 낯선 곳으로 보낼 참이었다. 푹 쉬세요, 멈마. 서연이 말하며 물 한 잔과 함께 작은 흰색 알약 2개를 건넸다. 이거 드시면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나는 알약을 받았다. 고마워, 서연아. 그리고 물과 함께 입에 넣는 척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뱉어냈다. 오늘 밤 나는 완전히 깨어 있어야 했다. 11시가 되자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침실 문을 살짝 열어놓았다. 그들은 내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했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해운대 별장은 최소 4억 원은 할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40년 전 내가 첫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했던 동진이와 함께 골라서 산 참나무 식탁 위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또 3억, 제주도 빌라까지 합치면 은행 투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빨리 움직여야 해. 서연의 목소리였다. 샴페인 병을 따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내가 그들의 5주년 결혼기념일 때 선물한 돈페리뇽일 것이다. 엄마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 전에 일단 요양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법적 후견인이 돼. 민우가 웃었다. 서연과 결혼한 후 생긴 그 잔인하고 냉소적인 웃음. 예전에 내 순진한 막내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 책을 좋아하고 시를 쓰고 내게 어머니 날마다 손수 만든 카드를 주던 그 아이는 깨닫는다고? 농담이야. 민우가 말했다. 엄마는 어제 나한테 지금 몇 시냐고 3번이나 물어보셨어. 내일쯤이면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실 거야.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 질문을 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이것 좀 봐. 서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엄마 유언장이야. 우리 변호사가 복사해 왔어. 일단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정신적 무능력을 주장할 수 있대. 법원 명령만 받으면 모든 게 우리 거야. 얼마나 걸려? 준호가 물었다. 박 변호사가 3개월이면 된다고 했어. 서연이 대답했다. 판사가 우리 편이거든. 이런 케이스 많이 다뤄봤대. 3개월. 그들은 내가 요양원에서 단 3개월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작업을 훔칠 수 있다고 계획하고 있었다. 정확한 숫자가 뭐야? 민우가 물었다.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강남 본가가 현재 시세로 화시덕. 준호가 공책에 숫자를 끄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해운대 별장이 4억, 제주 빌라가 3억, 그리고 은행 투자금이. 그가 휘파람을 불었다. 8억이 넘어 총 20억 가까이 돼. 20억 원. 평생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현명한 결정의 결실. 내가 젊은 시절 비서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으로 시작해서 밤낮으로 일하며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일궈낸 재산. 그들은 마지막 10원까지 계산했다. 내가 침대에서 진정제로 잠들어 있다고 믿으며. 그리고 최고는 민우가 말했고 나는 그의 미소를 상상할 수 있었다. 내 침실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엄마는 이 모든 게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절대 모르실 거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으실 거고. 맞아. 서연이 동의했다. 엄마는 숫자에 약하시잖아.
부동산이 몇 개 있다는 것만 아시지 실제 가치는 모르셔. 그들은 나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내가 숫자나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숫자에 약하다고?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경제신문을 읽고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각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를 알고 있었다. 최근 재개발 지역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었다. 은행 이자율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72세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멍청하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구구단을 배우는 동안 나는 복잡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이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는 동안 나는 실전에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9시에 서류 가지고 오래. 준호가 말했다. 엄마를 요양원에 데려다 드리고 바로 은행 가서 계좌 이체 시작하자. 후견인 서류는? 민우가 물었다. 이미 준비됐어. 서연이 대답했다. 엄마 서명만 받으면 돼. 아니면 그녀가 잠시 멈췄다. 대리 서명도 가능하대. 박 변호사가. 대리 서명. 그들은 심지어 내 동의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상철 삼촌은? 민우가 물었다. 내 오빠 박상철을 말하는 것이었다. 걱정 마. 준호가 말했다. 삼촌도 자기 몫을 원하니까 입 다물 거야. 우리가 1억 주기로 했어. 1억 원. 그들은 내 오빠까지 매수했다. 내 피부티가 나를 배신하는데 1억 원이면 충분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건배! 그들이 외쳤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정의를 향한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나를 약한 노인으로 착각했지만 곧 72년의 경험과 지혜로 무장한 여전사를 만나게 될 것이었다. 새벽 4시 나는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다. 검은색 바지 정장. 내가 가장 큰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입었던 바로 그 옷. 나는 필수품만 챙겼다. 여권. 비밀 금고에서 꺼낸 결혼 반지와 동진이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릉에 있는 은행 안정금고 열쇠. 그 금고 안에는 내 자식들이 절대 몰랐던 비밀이 있었다. 30년 전부터 준비해온 탈출 계획, 대체 부동산 증서들, 해외 계좌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유언장, 택시를 불렀다. 조용히, 소리 없이. 기사는 정확히 5시에 도착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민 어머님? 강릉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40년을 살았던 집, 수많은 추억이 있는 곳, 하지만 이제는 배신과 거짓말로 더럽혀진 곳. 안녕.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서울을 떠나며 동이 트기 시작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나는 새로운 시작을 느낄 수 있었다. 72세의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에 나는 이제 막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을 쓰기 시작하는 참이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간단한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내 과거의 증거, 내 미래의 열쇠, 그리고 내 자식들이 곧 직면하게 될 정의의 씨앗. 강릉행 비행기 한 장이요. 나는 카운터 직원에게 말했다. 편도로요. 돌아오는 표는 안 끊으세요? 직원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자식들의 기대에서 벗어난 해방, 사회의 편견에서 벗어난 해방, 늙은 여자는 약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해방. 비행 중에 나는 동진이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꺼내 읽었다. 10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미선아,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마.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그리고 만약 누군가, 심지어 우리 자식들이라도 너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싸워. 네 가치를 아는 여자의 모든 분노로 싸워.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옳았어요, 여보. 나는 편지에 속삭였다. 그리고 이제 싸울 시간이에요. 비행기가 강릉 공항에 착륙했을 때 나는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같은 박미선이지만 더 이상 누구의 기대도 지지 않는 박미선.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인 박미선. 택시는 내가 30년 동안 보지 못한 거리를 달렸다. 강릉. 소나무들이 바다바람에 속삭이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곳. 내 제국이 시작된 곳. 650만 원짜리 작은 빌라 하나로 시작해서 20억 원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로 성장한 그 여정의 시작점. 여기가 맞는 주소인가요? 어머님? 기사가 녹색나무 덧문이 달린 노란 한옥 앞에 차를 세우며 물었다. 한동안 아무도 안 산 것 같은데요. 풀도 많이 자랐고.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요.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예요. 집은 마치 내 귀환을 30년 동안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기와지붕에는 이끼가 약간 끼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지만 뼈대는 튼튼했다. 이 집은 내 자식들이 아는 강남 아파트나 해운대 별장에 비하면 작고 초라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다른 어떤 곳도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진짜 역사, 진짜 나.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낡은 노쏘의 열쇠. 30년 전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날 때 주머니에 넣었던 바로 그 열쇠. 내 손이 약간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문이 익숙한 삐걱거림과 함께 열렸다. 그 소리는 어서 오세요, 주인님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안은 먼지와 오래된 나무, 그리고 바다 소금 냄새가 났다. 햇빛이 금이 간 창문으로 들어와 먼지 입자들이 춤추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구들은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씩 덮개를 벗겨냈다. 식탁. 동진이와 내가 첫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 식탁. 오래된 소파. 우리가 준호가 태어난 날 밤 함께 앉아있던 그 소파. 책장. 내가 부동산 관련 책들을 공부하며 밤을 새웠던 그 책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나는 여전히 젊은 여자였다. 여전히 꿈을 가진 여자. 여전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여자.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탁자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쪽지였다. 떨리는 송글씨로 쓰인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필체. 박 여사님, 이 모든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순자.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순자. 이순자 아줌마. 1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했던 그녀. 내 자식들이 불필요한 지출이라며 해고했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잘 알고 있었다.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열쇠 소리. 문이 열렸다. 오실 줄 알았어요, 여사님. 순자였다. 30년이 더 흐른 얼굴이었지만 똑같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등은 약간 굽었지만 눈은 여전히 예리하고 친절했다. 순자 씨, 나는 목이 메었다. 어떻게 30년 전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여기 오셨을 때를 기억하세요? 순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여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순자 씨,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제일 먼저 강릉을 확인해줘. 이곳에 내 진짜 미래가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났다. 그때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매달 여기 와서 확인했어요. 순자가 계속 말했다. 집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서류들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지. 30년 동안요. 30년? 나는 속삭였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여사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정부로가 아니라요. 제 딸이 아플 때 병원비를 대주셨잖아요. 제가 남편을 잃었을 때 장례식에 와주셨고요. 제 생일을 기억해 주셨어요. 저는 그냥 고용인이었는데도요. 순자 씨는 가족이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항상 그랬어요.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3개월 전 서연 씨가 전화했을 때 저는 즉시 알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서연이가 전화했다고? 네.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여사님의 은행 계좌에 대해 물어봤어요. 숨겨진 부동산이 있는지, 여사님이 제게 비밀을 말했는지, 심지어 여사님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내 피가 끓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 순자가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여기 왔어요. 모든 걸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여사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순자는 나를 집 뒤쪽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방이었다. 금속 파일 캐비닛과 벽에 박힌 작은 금고가 있는 작은 사무실로 개조되어 있었다.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순자가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같아요. 박 선생님 생신이요. 동진. 사랑하는 내 남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지혜는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절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 미선아. 그가 늘 말하곤 했다. 그리고 누구도 심지어 우리 자식들조차도 내 운명을 완전히 통제하게 하지 마. 나는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0315 3월 15일 동진이의 생일.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내 인생의 30년이 들어있었다. 두꺼운 폴더들, 부동산 증서들, 은행 서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희망의 집, 시왕의 집이라고 표시된 파란색 폴더. 이게 뭐예요? 나는 파란색 폴더를 꺼내며 물었다. 여사님의 꿈이요. 순자가 대답했다. 기억하세요? 25년 전 여사님이 처음 이야기했을 때요. 나이 든 여성들을 위한 집을 만들고 싶다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여성들,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을 위한 집.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25년 전 나는 거리에서 한 노인을 봤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비를 맞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가가서 물었더니 그녀는 자식들이 요양원비를 내지 않아서 쫓겨났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동진에게 말했다. 언젠가 나는 이런 여성들을 위한 집을 만들 거예요. 존엄성과 사랑이 있는 곳을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순자가 파일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강릉 시내 땅. 이미 구입했어요. 건축 허가 승인됐어요. 건축 설계도 완성됐어요. 자금. 별도 계좌에 15억 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15억? 나는 숨이 막혔다. 여사님이 2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매달 500만 원씩. 아무도 모르게요. 나는 그 서류들을 펼쳐보았다. 아름다운 건물들의 설계도. 정원, 의료 클리닉, 예술 공방, 200명의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왜 제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순자에게 물었다. 여사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순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되셨잖아요. 자식들이 여사님을 배신했으니까요. 이제 여사님만의 가족을 만들 시간이에요. 그때 순자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이분도 여사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요? 최 변호사님요. 최 변호사. 최윤석. 내가 5년 전 비밀리에 고용한 유일한 변호사. 그는 나의 모든 비밀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도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다. 순자가 전화를 걸었고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미선 씨,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도와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
드디어 전화하셨군요. 오늘 오실 줄 알았어요. 최 변호사님,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완벽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다. 여사님의 자녀들이 내일 아침 10시에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사님 집에서요. 그들은 재산 이전 서류에 서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누가 올 건가요? 준호 씨, 민우 씨, 서연 씨, 그리고 상철 씨도 초대했다고 합니다. 가족 증인으로요.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도 올 거예요. 박 변호사라고 법조계에서 윤리적으로 유연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이죠. 상철 오빠. 15년 전 부모님 집을 물려받은 이후로 나를 질투해온 사람. 물론 그도 거기 있을 거였다. 독수리들이 썩은 고기 냄새를 맡듯이. 우리 계획은요? 완벽합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다. 제가 10시 30분에 도착할 거예요. 그들이 모두 모여서 자신만만해할 때요. 모든 원본, 서류를 가지고 갈 거고 작년에 우리가 만든 녹음 파일도요. 그리고 특별한 서프라이즈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가 웃었다. 여사님이 2년 전에 녹화한 비디오요. 모든 걸 설명하는 거요. 그들의 계획에 대한 여사님의 생각, 진짜 유언장.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 그들에 대한 비밀들도요. 비밀들. 2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비디오를 녹화했었다. 그 안에서 나는 준호의 사업 실패를 내가 비밀리에 수습한 이야기를 했다. 민우가 도박 빚을 졌을 때 내가 갚아준 이야기. 서연의 과거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들이 절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비밀들. 순자 씨도 함께 갈 거예요. 나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중요한 증인이에요. 물론이죠. 최 변호사가 동의했다.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 많을수록 좋아요. 준비되셨나요, 미선 씨?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나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30년의 계획, 25년의 꿈, 그리고 평생의 배신에 대한 답.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 그날 밤 순자와 나는 오래된 한옥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다. 무섭지 않으세요? 순자가 물었다. 무섭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요. 72년 동안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좋은 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에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의 학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순자 씨.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충분해,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은 항상 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사님을 존경했던 거예요. 강하다는 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건 정말 아파요, 순자 씨.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게. 하지만 고통이 있다고 해서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내일 뭘 입으실 거예요? 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다. 나는 웃었다. 검은색 정장이요. 내가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킬 때 입는 그 옷. 왜냐하면 내일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거래니까요. 무슨 거래요? 내 존엄성과 내 자식들의 탐욕을 맞바꾸는 거래요. 나는 차를 다 마셨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날 밤 늦게 나는 잠들 수 없어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준호가 태어난 날의 사진, 민우가 첫 걸음을 뗐을 때, 가족 여행 사진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순자에게 물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함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사님. 순자가 대답했다. 그들이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여사님의 사랑보다 돈을 선택했고요. 그건 여사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실패예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엄마예요. 뭔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순자가 내 손을 잡았다. 여사님은 그들에게 모든 걸 가르쳤어요. 정직, 근면, 존중. 하지만 가르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가르칠 수 없어요.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새벽 5시, 나는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72세의 여성이 보였다. 하지만 눈은 젊었다. 결연했다. 준비되어 있었다. 순자도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밥, 김치, 간단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식사. 잘 드세요. 순자가 말했다.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거예요. 감사해요, 순자 씨. 모든 것에 대해. 8시에 택시가 도착했다. 초의 변호사는 그의 차로 따로 올 예정이었다. 우리는 서울로 향하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길에서 나는 다시 한번 모든 서류를 검토했다. 진짜 유언장, 부동산 증서들, 은행 계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희망의 집 서류들. 순자 씨, 나는 말했다. 만약 오늘 뭔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초의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다고 했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요. 만약에라는 건 없어요, 여사님. 순자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여사님의 시간이에요. 서울이 점점 가까워졌다. 익숙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40년 동안 살았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 그저 전쟁터처럼. 9시 45분 우리는 내 아파트 한 블록 앞에서 멈췄다. 준호의 회색 BMW가 보였다. 민우의 흰색 메르세데스, 상철 오빠의 빨간 트럭, 그리고 낯선 검은색 제네시스. 아마도 그들이 고용한 부패한 변호사의 차일 것이다. 준비되셨나요? 순자가 물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준비됐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최 변호사의 차가 바로 뒤에 도착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미선 씨. 그가 미소를 지었다. 쇼타임이에요. 우리는 함께 내 집을 향해 걸어갔다. 나의 발소리는 마치 정의의 망치처럼 인도를 때렸다. 나는 내 집 초인종을 눌렀다. 상징적이었다. 그들이 내 삶을 너무 완벽하게 장악해서 나는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했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공포로, 빠른 계산으로, 그리고 마침내 가짜 미소로 변하는 것이 매혹적이었다. 어머님! 그녀가 외쳤다. 오스카급 연기였다. 세상에 어디 계셨어요? 걱정 많이 했잖아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었죠. 준호가 거실에서 뛰어나왔다. 민우와 상철 오빠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얼굴은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맛있는 광경이었다.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준호가 나를 안으려고 했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한 걸음 물러섰다. 내 대해 걱정했나요? 아니면 너희 계획에 대해 걱정했나요? 침묵이 흘렀다. 너무 짙어서 피부의 압력이 느껴질 정도였다. 민우가 긴장한 듯 목을 가다듬었고 서연은 준호와 빠른 눈빛을 교환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민우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그를 드러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때 초의 변호사가 문을 두드렸다. 식탁에 온갖 서류를 펼쳐놓고 있던 부패한 변호사,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작고 콧수염이 있는 남자였고 내 자식들만큼이나 긴장해 보였다. 누구세요? 박 변호사가 물었다. 제 법적 대리인이에요. 나는 선언했다. 내 목소리가 유리처럼 공기를 갈랐다. 최윤석 변호사님, 노인 사기와 자산 보호 전문가시죠?
내 자식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상철 오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분명히 이 소극에 연루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가 순자와 함께 들어왔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할 서류들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땀을 비오다 틀리기 시작한 박 변호사에게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박 여사님, 최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자녀분들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기 위해 서명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나는 준호가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는 것을 지켜보며 확인했다. 완벽하군요. 하지만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법적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폴더를 꺼냈다. 예를 들어, 이 결정을 내리기에 정신적으로 온전하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온전하세요. 서연이 너무 빨리 끼어들었다. 그냥 나이 때문에 가끔 약간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흥미롭군요. 최 변호사가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여기 아주 최근의 의료 기록이 있거든요. 김 박사님의 기록인데 박 여사님이 훌륭한 정신 건강 상태이시고 완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네요. 나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다. 실종되기 이틀 전에 받은 것. 정확히 이 상황을 예상하며 또한 여기에는 최 변호사가 계속했다. 정확히 1년 전 이 집에서 만들어진 아주 흥미로운 녹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의 얼굴에서 완전히 혈색이 사라졌다. 준호는 의자 등받이를 마치 기절할 것처럼 움켜잡았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민우가 거짓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불과했다. 초의 변호사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준호의 목소리가 수정처럼 맑게 방을 채웠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관심 있는 척하는 거 지겨워. 땅에 묻히는 순간 모든 걸 팔아서 돈을 나누면 돼. 민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무능력을 선언하는 방법을 찾는 거야. 그 후에는 모든 걸 통제하기 쉬워질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의 목소리. 그냥 고집센 늙은 여자일 뿐이야.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싼 요양원에 넣어버리면 돼. 그게 다야. 뒤따른 침묵은 무덤 같았다. 상철 오빠는 진심 어린 공포로 나를 바라보았고 분명히 자신이 어떤 음모에 휘말렸는지 깨달았다. 그 녹음들은 맥락에서 벗어난 거예요. 준호가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맥락에서 벗어났다고요? 초의 변호사가 유머 없이 웃었다. 비슷한 내용의 녹음이 3시간치나 있습니다. 모두 어머님의 지식과 동의에 만들어진 거죠. 수년 동안 자녀분들의 의도를 의심하셨거든요. 순자가 테이블로 걸어가서 그들이 준비한 가짜 서류들을 모두 모았다. 그녀는 내 진짜 서류의 세부사항을 모두 아는 사람의 건의로 하나하나 검토했다. 이 서류들은 위조예요. 그녀가 선언했다. 서명이 위조됐고 여기 언급된 자산 중 몇 개는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럴 리 없어요. 박 변호사가 항의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고 분명히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다. 자기 엄마를 수년 동안 훔치려고 계획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능한 일이죠. 내가 마침내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권위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리고 특히 그 엄마가 당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할 때는요. 최 변호사는 2년 전 내가 녹화한 비디오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다. 내 진짜 계획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 대한 비밀들까지 밝히는 비디오. 그들을 완전히 파괴할 비밀들. 이제 나는 말했다. 마치 내가 항상 되어왔던 CEO처럼 내 식탁에 앉으며 당신들에게 생명을 준 여자를 배신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그들의 얼굴은 완벽한 절대적 공포의 초상화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다들 앉으세요. 나는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수년 동안 피해온 진실을 들을 시간이에요. 준호, 민우, 서연은 벌받은 학생들처럼 의자에 앉았다.
상철 오빠는 서 있었고 분명히 자신의 연루가 불편했다. 박 변호사는 빠져나가려 했지만 초의 변호사가 조용히 출구를 막았다. 먼저 나는 배심원 앞에 검사처럼 그들 앞을 오가며 시작했다. 진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들은 내 재산이 약 20억 원 정도라고 믿고 있죠? 그들이 긴장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믿으며 비밀리에 계산했었다. 약 40억 원 정도 틀렸어요.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순자조차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비록 그녀가 내게 비밀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관리해온 국제투자와 사업들을 포함한 내 진짜 순자산은 나는 계속했다. 그들의 충격을 맛보며 68억 원을 초과합니다. 서연이 새하얗게 질렸다. 준호는 마치 세상이 그의 밑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68억? 민우가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확히는 68억 2천만 원이에요. 당신들이 요양원에서 뜨개질 바늘을 가지고 놀 동안 훔치려고 생각한 돈이죠. 최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벽에 프레젠테이션을 투사했다. 내 모든 부동산, 투자, 은행 계좌의 상세한 요약이었다.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고 각 수치가 내 자식들을 재정적 뺨처럼 때렸다. 강남 본가, 감정가 6억 원, 해운대 별장 5억 5천만 원, 제주 빌라 4억 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 슬라이드들은 그들이 절대 상상하지 못한 부동산들을 드러냈다. 부산의 두 아파트, 제주의 작은 호텔, 성장 펀드 투자, 세계의 테크 기업 주식, 그리고 스위스와 파나마 은행의 계좌들. 어떻게? 준호가 질문을 끝내지 못했다. 치매 걸리고 혼란스러운 여자가 어떻게 당신들도 모르게 이런 재산을 모았냐고요? 나는 수년 동안 이 순간을 계획한 사람의 만족감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간단해요. 당신들이 엄마를 완전히 과소평가했거든요. 순자가 앞으로 나와 추가 폴더를 테이블에 놓았다. 박 여사님이 조용히 운영해온 사업들도 있어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 2개의 투자 회사, 그리고 여사님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요. 무슨 프로젝트? 서연이 목이 조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다. 10년 동안 비밀리에 건설해온 꿈을 밝히는 순간, 희망의 집이에요. 나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며 발표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나이든 여성들을 위한 주거 및 서비스 복합 시설이에요. 자식들이 그들을 짐으로 보는 대신 인간으로 보지 않는 여성들을 위한 거죠. 최 변호사가 슬라이드를 바꾸자 멋진 건축 렌더링이 나타났다. 정원, 도서관, 예술공방, 의료 클리닉, 그리고 200명의 거주자를 위한 품위 있는 아파트가 있는 아름다운 복합 시설이었다. 땅은 이미 구입했어요. 나는 계속했다. 허가증은 승인됐고요. 다음 달에 건축이 시작돼요. 그리고 당신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방금 이 프로젝트의 주요 영감이 됐어요. 이해가 안 가요. 민우가 중얼거렸다. 당신들이 나를 쓸모없는 노인처럼 대할 때마다, 내가 오래된 가구 조각인 것처럼 내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내 미래를 계획할 때마다 나는 희망의 집에 서비스를 하나씩 추가했어요. 당신들 덕분에 이곳은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이 될 거예요. 상철 오빠가 마침내 말했다. 미선아, 나는 이 모든 걸 몰랐어. 그냥 평범한 가족 회의인 줄 알았어. 알아요, 오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빠는 법적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 애들은 나는 내 3명의 검은 심장을 가진 자식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행동의 모든 결과를 직면하게 될 거예요. 최 변호사가 발언권을 이어받았다. 노인을 사기치려는 시도는 연방 범죄예요. 서류 위조는 또 다른 연방 범죄고요. 의학적 근거 없이 누군가를 무능력하다고 선언하려는 음모는 또 다른 범죄예요. 감옥에서 수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혐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럴 수 없어요. 준호가 폭발하며 갑자기 일어섰다. 우린 당신 가족이에요. 당신 자식들이라고요. 정확히 그래요. 나는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들은 내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당신들의 배신을 한없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용서할 수 없게 만들죠. 나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도록 강요하며 준호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나는 너한테 1억 원이 든 대학 교육을 시켰어. 첫 집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도와줬고. 내 사업을 위해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번도 갚지 않았지. 45년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어. 그리고 이게 네가 나한테 갚는 방식이야? 나는 민우에게 돌아섰다. 네,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로 1억 3천만 원을 냈어. 이혼할 때 변호사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도와줬지. 직장을 잃었을 때 2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게 해줬어.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때 정서적 지원을 해줬어. 그리고 이게 네가 나한테 갚는 방식이야? 마지막으로 서연을 마주했다. 너를 민우와 결혼했을 때 딸처럼 환영했어. 나머지 가족이 너를 비판할 때 널 방어했고, 혈육도 아닌데 내 유언장에 포함시켰어. 내 부모님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존중으로 너를 대했어. 그리고 이게 네가 나한테 갚는 방식이야?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모든 분노를 마침내 느끼도록 허용한 여자의 해방의 눈물이었다. 몇 달 동안 당신들이 나를 쓸모없다고 느끼게 만들도록 허용했어요. 당신들이 원할 때 혼란스러운 척했죠. 당신들의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취약한 노인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모두 연기였어요. 모두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장관스럽게 실패했어요. 당신들의 엄마가 수년 동안 의심했던 대로요. 최 변호사가 덧붙였다. 순자가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내 진짜 유언장. 진짜로 중요한 것. 이게 내 진짜 유언장이에요. 나는 발표했다. 3년 전에 작성됐고 당신들의 계획이 더 명백해졌을 때 6개월 전에 업데이트 됐어요. 준호가 읽으려고 가까이 다가왔지만 최 변호사가 막았다. 이 유언장에서 나는 계속했다. 준호는 500만 원을 상속받아요. 민우도 500만 원. 서연은 법적으로 내 가족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500만 원? 민우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우린 당신의 유일한 자식들이에요. 나머지 재산. 나는 가차없이 계속했다. 67억 원은 희망의 집, 노인을 보호하는 3개의 자선단체, 그리고 순자 사이에 나눠질 거예요. 순자는 평생 당신들보다 더 많은 충성심을 보여줬거든요. 서연이 울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준호가 좌절로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민우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마치 10분 만에 10살이나 늙은 것 같았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들이 이 마지막 희망에 실오라기에 매달리는 것을 지켜보며. 무슨 방법이요? 준호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받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희망의 집은 관리자가 필요해요. 헌신적인 직원이 필요하고요.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만약 앞으로 5년 동안 당신들이 정말로 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신경 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만약 나한테 입힌 피해를 이해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상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5년. 민우가 중얼거렸다. 희망의 집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5년. 나이 든 사람들을 장애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5년. 내 자식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5년. 침묵이 몇 분 동안 이어졌다. 나는 그들의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들을 계산하고 평가하며. 만약 우리가 거절하면? 서연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초의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사기와 사기 미수로 형사 고발을 당하고 상속 가능성도 영원히 잃게 되죠. 완벽한 최후 통첩이었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정의, 성장의 기회가 있는 처벌, 엄마가 줘야 하는 정확한 것, 사랑이 담긴 결과, 희망이 있는 경계. 선택은 당신들 거예요. 나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 당장 떠나서 다시는 나를 보지 않거나 남아서 내 존경과 당신들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긴 길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말이 내가 여전히 자식이 있는지 아니면 내 피를 공유하는 낯선 사람들만 있는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날 밤 늦게 나는 깊은 잠을 잤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는 객실에서 잤고 초의 변호사는 내일 처리할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7시 30분. 일찍 왔다. 문을 열었을 때 3명 모두 거기 있었다. 준호, 민우, 서연, 낡은 작업복을 입고 떨리는 손에 장갑을 들고 저희가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준호가 말했다. 4년 반 후 희망의 집은 더 이상 건축 설계도의 꿈이 아니었다. 200명의 여성이 벽 안에서 풍요롭고 품위 있는 삶을 사는 생생한 현실이었다. 나는 내 자식들이 심는 것을 도왔던 정원을 걸었다. 거주자들이 그림 수업, 독서 클럽, 맞춤형 요가 세션에 참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장미와 제스민 향기가 공기를 채웠고 창작 공방 구역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와 섞였다. 박 여사님, 80세의 여성 김혜순 씨가 인사했다. 그녀는 가족이 유지하기에 너무 비싸다고 선언한 후 센터에 왔었다. 이제 그녀는 우리의 구슬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른 거주자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그들의 삶을 기록하도록 돕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애순 씨. 회고록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요? 놀라워요. 이미 50개의 완전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 중 간호사였던 여성들, 세대 전체를 교육한 교사들, 공장에서 일하며 10명의 자녀를 키운 어머니들, 영원히 잃어버릴 뻔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이 정확히 내가 구상했던 것이었다. 나이 든 여성들이 짐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에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여겨지는 곳. 오늘 아침 준호 본 적 있어요? 나는 물었다. 주방에 있어요. 이정숙 할머니 90번째 생신 특별 아침 식사 도와드리고 있어요. 주방의 준호. 5년 전에 누군가 내 아들이 나이 든 여성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할 거라고 말했다면 나는 울 때까지 웃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가 된 사람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예술가의 집중력으로 케이크를 장식하고 있었다. 수년간의 육체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그의 손이 짤주머니를 놀라운 섬세함으로 다루고 있었다. 분홍색 장미 90개, 아니면 파란색 장미 90개. 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분명히 들어온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확실히 분홍색이에요. 이 할머니 말씀이 파란색은 병원을 너무 많이 떠올리게 한대요. 분홍색으로 할게요. 그리고는 작은 프로스팅 꽃을 더하며 그의 이전 삶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인내심으로 장식을 계속했다. 이정숙 할머니가 어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자기 도시에서 첫 여성 회계사 중 한 명이었대요. 여성이 남편 없이는 은행 계좌조차 열 수 없었던 시절에 세계의 대기업 재정을 관리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물었다. 준호가 마침내 나를 보았고 그의 눈은 5년 전에는 없던 깊이를 보여주었다. 나이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이 할머니는 40년 사업을 한 나보다 재정에 대해 더 많이 아세요. 그것은 내에 대한 그의 실수뿐만 아니라 늙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오해에 대한 인정이었다. 민우는 재활구역에서 85세의 박순희 할머니의 물리치료 운동을 돕고 있었다. 서연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디어였다. 2년 차에 그녀는 많은 거주자들이 기본적인 미용 관리를 잃은 후 우울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저녁에 나는 내 자식들 모두와 순자와 함께 센터의 공동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희망을 찾은 여성들의 행복한 대화와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다음 6개월에 대해 긴장돼요? 순자가 물었다. 궁금해요. 나는 고쳤다. 76년의 삶 끝에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최고의 놀라움이 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6개월 후 내가 5년 동안 기다렸던 날이 마침내 왔다. 완벽한 봄날 아침이었다. 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하며 내 사무실 블라인드 사이로 햇빛이 걸러져 들어왔다. 수정된 유언장이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내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담긴 봉투에 봉인되어. 하지만 먼저 그들이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야 했다. 오전 10시에 준호, 민우, 서연이 평소 작업복을 입고 내 사무실에 도착했다. 5년 동안 나는 그들의 걸음걸이로 감정 상태를 읽는 법을 배웠다. 오늘 그들은 차분하고 결연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들을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왜 여기 있는지 알죠? 오늘이 정확히 우리가 여기서 일한 지 5년째 되는 날이니까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계약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떠날 자유가 있어요. 정확히 나는 확인했다. 법적 의무는 끝났어요. 더 이상 형사 고발 위험도 없고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자유예요. 침묵이 몇 분 동안 이어졌다. 그들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는 것을, 그들끼리 무슨 말을 할지 논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정을 내렸어요. 서연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으로 가득했다. 들어볼게요. 남고 싶어요. 민우가 목을 가다듬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원해서요. 내 심장이 잠시 멈췄지만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왜? 이곳이 우리 집이 됐으니까요. 준호가 대답했다. 이 여성들이 우리의 확대 가족이 됐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서연이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며 덧붙였다. 우리가 마침내 엄마가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이해했으니까요. 인생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에 관한 거라는 걸요. 나는 일어나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박순희 할머니가 민우가 약속한 대로 천천히 하지만 목적 있게 그녀의 좋아하는 장미를 향해 걷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여기 밖에 당신들 삶은? 경력, 개인 계획은? 우리 경력은 이제 여기 있어요. 민우가 말했다. 밤에 노인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있어요. 거주자들을 더 잘 돕기 위해 공식 자격증을 원해요. 노화 심리학 과정에 등록했어요. 서연이 덧붙였다. 우울하고 무서워하며 여기 도착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준호가 말했다. 최 변호사님과 함께 비영리 경영을 배우고 있어요. 이곳이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싶어요. 나는 사업가들을 키웠고 그들은 마침내 사회적 기업가가 되었다. 또 있어요. 준호가 계속했다. 저희끼리 이야기했는데 공식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무슨 제안? 모든 상속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다. 엄마 돈이 모두 희망의 집에 영원히 남기를 원해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놀랐다.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거야? 완전히요. 민우가 대답했다. 5년 동안 잘 쓰인 돈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봤어요. 이곳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모든 희망을 잃었던 여성들에게 어떻게 존엄성을 주는지. 엄마 재산의 상속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유산의 수호자가 되고 싶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 아플 정도로 깊은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무슨 뜻인지 알아? 나는 물었다. 평생 적당한 급여로 여기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엄마 자식이라 불릴 자격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서연이 덧붙였다.
나는 책상으로 걸어가서 수정된 유언장이 든 봉투를 들었다. 신중한 움직임으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찢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민우가 혼란스럽게 물었다. 그 유언장은 5년을 완수하면 각자 6억 원을 주는 거였어. 하지만 당신들은 방금 내 돈이 필요 없이도 내가 항상 바랐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어. 나는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몇 달 동안 그들의 진정한 변화를 관찰한 후 지난주에 작성한 유언장. 이게 내 진짜 유언장이야. 나는 발표했다. 여기서 준호는 적당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급여와 함께 희망의 집에 이사로 임명되어 민우는 재활 프로그램 디렉터, 서연은 정서적 웰빙과 창의적 프로그램 디렉터. 그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나머지 재산, 나는 계속했다. 63억 원은 전국의 유사한 센터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지정되어 당신들 셋이 그 확장을 이끌 거예요. 이 나라의 어떤 나이든 여성도 내가 겪을 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네트워크, 준호가 속삭였다. 향후 15년 동안 10개의 센터. 각각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자선이 아니라 정의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야. 그들 셋은 동시에 일어나서 수년 만에 느끼지 못한 강렬함으로 나를 안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를 얻은 어른들의 포옹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센터의 모든 거주자들과 함께 공동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수년 동안 내 자식들과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한 첫 번째 시간이었다. 감독자와 직원으로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로서도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로서. 식사 후 나는 순자와 함께 메인 정원으로 나갔다. 우리가 심은 꽃들 사이를 걷는 것이 내 밤 의식이었다. 인간의 드라마와 관계없이 자라고 번성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지혜가 자연에는 있었다. 당신은 해냈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해냈죠. 나는 그녀의 팔을 잡으며 고쳤다. 76세에 나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절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성취했다. 단순히 성공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들을 특별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내가 남길 유산은 돈이나 부동산으로 측정되지 않을 것이다. 바뀐 삶, 회복된 존엄성, 행동으로 전환된 사랑으로 측정될 것이다. 나는 희망의 집 위로 빛나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동진이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 써준 말을 기억했다. 진정한 유산은 기념비가 아니야. 지도야. 그가 옳았다. 나는 다른 가족들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다. 이제 내 자식들이 수천 명의 더 많은 여성들에게 전달할 지도. 복수는 구원이 되었다. 정의는 은혜가 되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가족에게 산채로 묻힐 뻔했던 여자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부활시킬 방법을 찾았다. 마침내 남길 가치가 있는 유산이었다.